창밖을 보면 어느새 나무 끝에 연두빛이 내려앉고 바람결에 봄 냄새가 묻어나는 계절입니다. 이맘때만 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죠. 아, 나 봄 타나 봐.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들뜨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조금 외로운 듯한 기분도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감정이 든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계절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괜히 울컥해도 좋고요. 설레면 더 좋고 그 모든 변화는 지금 이 봄을 살아가는 우리의 풍경일 테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햇살 가득 스며들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김창옥 작가의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김창옥 작가 하면 강연이 바로 떠오르곤 하죠. 그렇게 강연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많은 내용 중 일부만을 오늘 읽어드릴 텐데, 오늘 이 시간 이야기 들으면서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하면 아름다운 바다가 먼저 떠오릅니다. 청록색부터 검푸른 빛까지 제 짧은 어휘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바닷빛깔을 매일 눈에 담고 살아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여행자의 시선이 아닌 생활인의 시선이 되면 아름다움 너머 사정없이 매서운 위험도 함께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제주에서 생활하다 보면 해녀 체험을 하러 오는 관광객을 종종 보곤 합니다. 체험비를 내면 실제 해녀처럼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 뿔소라, 보말, 잘하면 전복까지 따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주에서 여행자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싶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물질을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물질은 배우고 싶다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제가 아무리 제주 태생이라 해도 아직 외부인의 옷을 다 벗지 못했고 해녀 학교도 거쳐야 하고 어촌계에서 저를 받아주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인사를 잘하는 것?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는 것? 일을 도와드리는 것? 바로 물마중이었습니다. 해녀의 물질은 간단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장비를 챙겨서 바다에 나간 5시간, 또 6시간 물질을 하고 돌아오죠. 주로 해삼이나 뿔소라가 잡히는데 많이 잡으면 한 번에 50kg씩 가지고 옵니다. 보통 해녀의 평균 연령이 60, 70대입니다. 대여섯 시간씩 물질해서 캔 해산물을 물 밖으로 가지고 나올 때 몇 가지 악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겁다. 두 번째는 미끄럽다. 세 번째는 지쳤다. 바다의 끝은 백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해녀가 물질하는 곳은 위험천만한 갯바위로 가득한 곳입니다. 물속에서 사고가 나는 것보다도요, 지쳐있는 몸을 끌고 바다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지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잡아온 해산물을 물 밖에서 누군가 들어주는 걸 물마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사람이니까 달달한 간식거리를 사들고 계속 기다립니다. 물 안에 계시면 입이 너무 짜니까 달달한 간식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치아가 약한 분들이 많으니 너무 끈적이거나 딱딱하지 않은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 멀리 주황색 태왁이 보일 때부터 손을 흔들면서 마중을 나갑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도 손을 크게 흔들어 주세요. 물마중 나온 사람을 보면 피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태왁을 받기 전에 그분들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삼촌, 고생했어. 바다가 많이 춥지. 제주에서는 어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곤 하는데요. 제가 인사드리며 태왁을 잡아 올리면 지친 해녀분들은 한결 수월하게 물속에서 나오십니다. 간혹 해녀의 남편분이 물마중을 나오시기도 하는데 할머니는 보지도 않고 태왁을 확 잡아 올리곤 다시 본인 길을 가시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매정하다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할머니는 무척이나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왜냐면 본인 외에는 아무도 남편이 물마중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인생에 물마중을 나올 사람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서러움이 찾아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며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어깨를 두드리며 작은 격려해주는 이 하나 없을 때,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무릎을 꺾이게 만드는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때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짊어진 짐은 정말 무겁고 세상은 미끄럽고 나는 지쳤으니까요. 오히려 긴장하고 살 때는 사고가 잘 나지 않더라고요. 바쁜 일이 끝나고 힘들었던 일이 얼추 마무리되면 큰일이 지나갔다는 생각에 여유가 찾아오고 긴장을 조금 풀어볼까 할 때 몸과 마음에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수없이 숨을 참고 차디찬 바닷물 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지쳐있는 해녀 삼촌들처럼 어느 날 우리 등 뒤에 커다란 짐이 지어져 있는 걸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물마중을 나와주는 이가 당신에게는 있나요? 또는 당신은 누군가에게 물마중을 해주고 있나요? 아휴, 추운데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 힘들었겠다. 얼른 들어가서 우리 밥 먹자. 이런 말을 들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슬프고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너무 버거운 짐을 지고 걷고 있는 이를 보게 된다면 자칫하다 미끄러져 넘어질 것 같은 이가 곁에 있다면 작은 마중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내나 남편, 자녀 또는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땠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이런 말을 건네는 것 혹은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물마중이 누군가의 큰 사고를 막아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아무도 나에게 마중을 나와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든든하게 밥 잘 챙겨 먹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살아가느라 애쓴다고 자신을 다독여주기만 해도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고된 하루의 노동 끝에 따뜻하게 피가 도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총 3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열정기, 두 번째는 권태기, 세 번째는 성숙기입니다. 열정기는 말 그대로 열정이 넘쳐 흐르는 시기입니다. 뜨겁게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취미에 빠져 살 수도 있고요. 또 간절히 취업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은 열정기 때 착각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 열정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요. 사랑이 영원할 것 같고 직장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계속 간절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열정이 깊었던 사람일수록 권태가 짙게 찾아옵니다. 권태라는 말은 이전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뜻인데요. 과거에는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고 전에는 재밌었는데 이제는 재미가 없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집중도 안 되고
시계를 자꾸 봐도 시간은 안 가고 몸은 그 장소에 있지만 정신은 이미 딴 데 가 있는 거죠. 제가 한창 열정기에 있을 때는 권태기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열정도 영원하지 않고요. 권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하지만 지나보니 제가 열정기에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권태기의 소용돌이 안에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요. 그 끝이 쉽사리 보이지 않더라고요. 갱년기 증상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마음인 걸 알면서도 갱년기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벌써 늙어버렸나? 아직 소년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아저씨가 되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깊고 어두운 곳으로 가라앉더라고요. 갱년기와 권태기에 접어들었지만 그것을 마주할 힘도 또 해결할 힘도 없었습니다. 삶의 권태기는 형광등 스위치를 켜고 끄듯 한순간에 찾아왔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요. 서서히 밀려오는 밀물처럼 언제 이만큼 물이 찼을까 싶어 허둥지둥 빠져나가려 해도 결국 물에 잠겨버리는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을 쯤 권태기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서서히 물들이 밀려나가며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권태가 끝나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강연을 가면 종종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신 후 제가 우울증일까요? 아닐까요? 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죠. 그럼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으셨죠? 무언가 먹고 싶어서 어느 식당을 일부러 찾아갔거나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려봤던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꼭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지, 또 가보고 싶은 공간이 있는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저 잠시 분노나 슬픔에 빠져 있는 시기일 거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정말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된다면요. 원하는 게 사라지거든요. 사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없이 멍하니 누워서 핸드폰이나 텔레비전만 바라보게 됩니다. 저 역시 꽤 긴 시간 동안 그런 상태로 지내다 문득 기타를 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선물로 기타 하나를 받은 적이 있는데 튜닝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기타를 배워서 한 곡 멋들어지게 연주해보겠다는 그다지 간절하지 않은 다짐을 했던 것이죠. 기타를 쳐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쯤 운명처럼 SNS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릴 적 친하게 지냈던 아는 동생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죠. 심지어 제가 지내는 제주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친구가 기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이 나를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그만 권태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제는 인생의 성숙기로 가야 할 시간이라고. 저는 원하는 것이 생기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천천히 권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람에게 쉽다가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의 권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저는 또다시 이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조금 오래 머무르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당장 움직이려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권태와 우울의 밀물이 밀려올 때 잠시 웅크리고 있다 보면 썰물이 되어 사라져가는 모습을 분명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는 혼자 있지 말고 용기를 내서 무언가와의 만남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목공예든, 퀼트든, 기타든, 하모니카든, 또 텃밭을 가꾸는 일이든, 산에 오르는 것이든,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를 해보시든 그 무엇 하나를 만나고 시도해보세요. 기타를 치겠다는 저의 아주 작은 다짐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 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보는 용기를 내어 부디 그 시기를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에 감귤철이 오면 식당, 카페, 어디서든 공짜로 귤을 나눠주곤 합니다. 입구에 한 상자씩 수북이 귤을 쌓아두고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고 두는 곳도 정말 많아요. 말 그대로 발에 차일 정도로 귤이 넘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지내면서 원 없이 감귤을 먹다 보니까요. 제주 감귤이라고 다 맛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매해 1등급 귤이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비가 적게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귤은 물을 적게 주고 햇빛은 많이 받을수록 당도가 쑥쑥 올라가거든요. 장마가 지나고 수박을 사면 물수박이 되듯이 물을 많이 먹은 귤은 싱겁고 달콤한 맛이 없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가 잘 자라듯 따뜻한 햇빛을 가득 받은 귤이 달고 맛있거든요. 어쩌면 저희도 이 귤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햇빛은 보호자의 관심과 사랑인 것 같습니다.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어린 시절 만나는 어른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왔는지가 훗날 그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는지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햇빛을 받고 자란 아이는 달디단 귤처럼 자라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햇빛은 적게 받고 비는 많이 맞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딘가 싱겁고 울퉁불퉁한 귤로 자란 저는 윤기나고 과육이 단단한 귤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질투했습니다. 열등감 많고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시소와 같거든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인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면 시소의 반대쪽이 올라가는 것처럼 자존심이 한껏 올라갑니다. 야, 너 공고 나왔잖아. 너 제주도 시골 출신이라며? 집도 가난하다며. 이런 낮은 자존감의 소리가 스스로를 괴롭혔거든요. 아무도 저를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군대를 제대하고 24살에 늦가기로 음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식으로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던 저는 레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주교대 음악학과에 다니는 조교에게 처음 레슨을 받기 시작했는데 신문 배달을 마치고 학교에 가는 제 모습이 무척 초라해 보였습니다. 추리닝을 입고 낡은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제가 창피했거든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 335 모여 학교를 가는 생기 넘치는 대학생들 사이로 교문을 지나기가 망설여져 결국 학교 담벼락에 오토바이를 대고 월담을 해서 레슨을 들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납니다. 음악을 시작한 계기는 결핍이었죠.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과 결핍으로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너 잘할 것 같아. 열심히 한번 배워보자.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스스로에게도 나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죠. 아무런 관심도 애정도 받지 못한 저는 결핍을 동력으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결핍의 힘은 아주 셉니다. 결핍을 동력으로 돈을 벌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와 열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도 따라옵니다. 아무도 응원하지 않는 가운데서 힘을 낸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행복을 불안해합니다. 실력을 쌓고 돈을 벌고 원하는 바를 이뤄냈음에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면 앞으로 성과가 안 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행복한 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내면에 남아있는 결핍으로 끊임없이 달리려고만 하죠.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저도 불통을 오래 경험하다 보니 결핍에 길들여졌습니다. 결핍의 에너지로 강연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 멀미를 하더라고요. 행복해질 것 같으면 멀미가 납니다. 여유로워지고 좋은 컨디션이 되는 것이 본능적으로 불안해서 그 불안에 비해서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때쯤 코로나가 저를 도와줬어요. 2년의 휴식기가 강제로 주어져서 불안에 비해서 등 떠밀려 하소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나의 작은 행복을 체험하며 살 수 있었죠. 이뤄낸 게 많음에도 공허하다면요. 그간의 노력을 인정하고 여유를 가지는 시간이 어색하다면 그동안 결핍만을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온 건 아닌지 되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를 채찍질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는 사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자신이 이뤄낸 것들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행복을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겐 정말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너도 가끔은 행복해도 괜찮아. 너도 가끔은 여유 있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핵심은 가끔은입니다. 항상 행복해야 한다. 항상 여유 있어야 한다는 강박 없이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행복에 그래, 나 고생했으니까 가끔씩 이렇게 쉬어보자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켜 주시는 건 어떨까요? 불안에 길들여진 마음이 편히 쉴 수 있게끔 때때로 자리를 내어주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최근 1, 2년 사이에 진짜 제주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참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느끼며 지내고 있거든요. 제주에 있을 때만큼은 자연을 직접 몸으로 느끼며 특히 육체 노동을 많이 경험해보고 싶어서 한 번은 마사에서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주에 오면 푸른 초원 위에서 말들이 풀을 뜯어먹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드넓은 방목지에서 뛰노는 말들을 보러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도 하죠. 그곳에서 말똥도 치우고 마사 청소도 하고 건초 갈아주는 일도 했습니다. 말들 빗질도 해주고 당근도 주면서요. 윤기 나는 털과 긴 다리를 가진 말들은 늘 우아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런 말들을 바라보면서 엉뚱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말들은 서서 잘까, 누워서 잘까? 목장을 관리하는 분께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서서 자는 말도 있고요. 누워서 자는 말도 있답니다. 야생의 말들은 주로 서서 잔다고 해요. 말이 유독 소리에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자기 소리에 자기가 놀라는 경우도 많아서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겁이 많아 보입니다. 초식 동물인 말은 육식 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도망갈 준비를 잘 때도 한다고 합니다.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짧은 시간조차 야생에서는 생과 사를 가릴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야생에서 자란 말들은요, 도망갈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럼 누워서 자는 말들은 왜 그런 걸까요? 사람 손을 탔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도 사람이 받아주고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밥을 먹여주고 보살펴준 말들은 누워서 잔다고 해요. 이 말들은 자기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주위를 경계하는 말의 본능을 거스른 행동을 합니다. 서서 자는 말들을 보면 괜히 안쓰러운 마음도 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누워서 자는 게 더 편해 보이니까요. 잘 때만큼은 긴장을 다 풀고 자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그렇다면 나는 서서 자는 말일까, 누워서 자는 말일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군대에 다녀온 남성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5분 내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아예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은 채로 쪽잠을 잡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상태로 쪽잠을 자면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자는 시간까지 온몸이 뻣뻣해져 있는 거죠. 저는 꽤 오랫동안 5분 대기조처럼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신경 써주지 못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거든요. 쉬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아니고, 휴일이 휴일이 아니고, 휴가가 온전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마음이 들었죠. 강연이 오후 2시에 있으면요, 강연 시간이 가까워져서야 늘 부랴부랴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사 먹고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고 늘 빼곡하게 일정을 짜고 바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바쁘지 않아도 될 시간에도 쫓기듯 사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팔다리에 긴장을 풀고 회복하고 또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항상 경계하며 사는 건 오히려 정말 자신을 지켜야 할 때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힘을 비축해둬야 할 시간에 이미 힘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긴장감이 높고 시간에 쫓기듯 사는 사람이 한순간에 여유롭게 지내기란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러니 잠을 자는 순간만큼이라도, 잠에 들기 전만큼이라도 힘을 빼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중 이 시간만큼은 어떠한 고민도, 걱정도, 후회도 일단 미뤄두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무방비 상태여도 괜찮다는 걸 한 번, 두 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곧 삶 전체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서서 잠들던 말이 점차 무릎을 꺾어 몸을 뉘어 편히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을 예로 들어보자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나와 오늘의 내가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입으로 먹고 감각으로 먹은 것이 있습니다.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내일의 나를 결정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말이죠. 혹시 앞으로의 나, 미래의 나를 알고 싶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와 요즘의 나를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즐겨보는 유튜브가 무엇인지, 주로 누구를 만나며 주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내 컴퓨터에 즐겨찾기 되어 있는 사이트가 무엇인지, 최근에 많이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내 시간을 주로 어디에 쓰고 있는지, 돈은 또 어디에 반복적으로 쓰는지, 이러한 과거와 현재 곱하기 값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변수는 존재하죠. 여기서 저는 그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삶에 만남이라는 선물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저는 제주에서 유소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항상 좋은 스승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머니가 저에게 사랑은 주셨지만 삶의 스승 역할을 해주지는 못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삶의 갈림길 앞에서는 저는 어른의 조언을 받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사람들 앞에서 삶과 관계를 말하게 된 것도 제 목마름의 반작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은? 이 질문 앞에서 조언을 얻고 싶었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잠깐 방황해도 괜찮아. 이런 지지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 조언과 지지를 가족으로부터 들어보지 못했고, 저 역시 한 명이 약한 사람일 뿐이니 오랫동안 비어있던 부분에 대한 강렬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스승에 대한 갈급함이 컸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간절함은 만남을 끌어당겨 주더라고요. 예상치 못하게 만난 스승은 제가 성악을 하기 위해 만났던 첫 레슨 선생님이었습니다. 남들은 교수에게 레슨을 받을 때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에게 받은 것이죠. 만약 지금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강연을 20년 넘게 했고 여전히 열정적인 것 같은데 그 힘은 어디서 나왔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때 그 선생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으로부터 살아있는 열정을 받습니다. 제가 강연 학원을 다닌 적도 또 강연에 대해 배운 적도 없지만 말을 하는 방법을 그 선생님에게 배웠거든요. 그는 지휘자였습니다. 가르치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어요. 오랜만에 꺼낸 겨울 외투에서 지폐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을 흉내내면서 그 기분으로 노래를 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당시 저는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저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음악가가 돼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저런 훌륭한 비유를 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좋아했고 그를 보면서 항상 놀랐거든요.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보니 그분이 지휘를 하듯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했던 수많은 시간, 그 끝에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진짜 변화는 만남을 갖고 또 갖고 그렇게 반복된 만남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교수에게 레슨을 받을 때 저는 인생의 변수를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강연자가 될 수 있었던 변수였죠. 저에게 고민 상담을 요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그저 적당한 나이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길 바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은 바다와 같아서 쉼없이 요동치는데 어떻게 한 점을 찍고 그 다음 점을 찍고 또 그 다음으로 아무 일 없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가 계획하는 대로 딱딱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물건도 원래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정리를 안 하면 불안해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딱 맞게 일이 이루어져야 흡족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되던가요? 그러니 계획은 세우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유연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너무 당황하고 절망하면 오히려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유연함을 지녔을 때 다양성의 문도, 가능성의 문도 열립니다. 지금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변수가 밉고 또 짜증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내가 감히 상상해보지 못한 내일의 나를 위한 초석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조언이 있는데요. 좋은 만남을 반복해서 갖고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저도 제가 만나고 싶은 무언가에 대해 항상 생각하곤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세상에는 이토록 진정성 있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큰 우주가 있고 그 안에서 항상 배울 점과 매력을 발견합니다. 꽃을 보고 좋아할 때 누가 제일 좋을까요? 꽃을 보고 좋아하는 자신입니다. 매사에 불만스러워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겨울에는 눈을 만나고, 가을에는 단풍을 만나고, 여름에는 바다를 만나고, 봄에는 피어나는 꽃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난 존재들이 곧 당신이 될 것입니다.